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은 내수,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내수 활성화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해결책은 뭘까요? 잠시 후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청사진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출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의 양대축인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 규모 공식적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금리 인상마저 겹친다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면 물론 내수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지금 바로 그런 해법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전의 한 면은 부동산, 또 반대면은 가계부채인 그런 상황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지 못하면은 과연 내수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언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경기 회복세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마침 또 하셨어요. 두 분 생각 어떤지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가 정말 오랫도록 침체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2009년도에 잠시 이제 2010년도에 반등을 했다가 201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하락하다가 작년 한 5월경부터 네. 약간의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종합지수 중에 동행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은 쭉 계속 낮은 상태를 헤매다가 작년 한 5월을 저점으로 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그 반등의 정도가 너무 네. 약합니다. 예. 회복은 보이지만 너무 약해서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네. 회복의 반등이 약하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경기 변동 사이클 상으로는 이미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반등 정도가 강해져야만이 네. 일반 국민들이 경기 회복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동이 걸리기는 걸렸는데 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그게 그렇습니다. 관건이네요. 네. 그러면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에 상당히 회복세로 들어섰던 지표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성장률이 2.3%인데 지난해 4, 4분기 때 분기 성장률은 3.9%거든요.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았고 네. 특히 이제 건설 투자가 뭐 몇 년간 계속 마이너스를 좀 헤매다가 지난 4, 4분기 때 8%나 성장을 했어요. 네. 결국 부동산 연착륙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난해 올해 지금 추진하는 네. 거 그게 지금 일정 정도 효과를 내놓은 것 같고, 설비 투자도 지난 4, 4분기 때 지금 한 7% 정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설비 투자도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몇 년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용 부분에서 1월 달에 지금 70만 개 일자리가 늘었어요. 지표상으로는 다 좋네요. 네, 지표상으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네.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예. 최근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온 것도 예.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부분도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금 바닥이나 이다 또는 바닥 근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한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그걸 부정할 만한 지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여기서 가장 한 가지만 저기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 보통 그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움직일 때는 경기가 저점이면 98 정도 되고요. 예. 경기가 고점이면 102 정도 되거든요. 동행지수가요? 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네. 그 100을 이제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102, 103을 넘었으면 또 버벌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예. 지금의 강도로 봐서는 102를 안 가고 101 정도에서 꼬꾸라지는 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래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기가 회복되었나 하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다시 수축기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정부는 어쨌거나 지금의 그 성장 회복 싹을 예. 그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요때를 확 잡아서 뭔가 불씨를 살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수를 살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수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뭐 건설 투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정근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수 침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가 예. 사실은 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고정자본 형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를 합한 거를 총투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총투자 증가율이 1990년대 전에는 보통 10%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4%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1.7%를 10년간 지속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 아까 홍 수석 말씀대로 지난 3분기, 4분기 좀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총 투자 증가율이 1.7%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투자에는 이제 신규 투자가 있고 대체 투자가 있는데 신규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 네. 그것이 한 10년간 계속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민간 소비도 네. 과거에는 보통 한 8%, 10% 증가하던 것이 민간 소비도 지난 10년간은 1.8%밖에 증가 안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투자는 지난 10년간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1%의 증가를 네. 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뭐 내수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소비하고 투자거든요. 네. 그 소비 투자가 이렇게 위축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떨어진 것도 수출의 힘에 의해서 되어 왔다. 이렇게 상태가 좀 되고 말씀드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네. 홍 소장님은요? 네, 그렇죠. 내수 침체 부분은 1990년대 때 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기조가 뭐였냐 그러면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화를 가장 기치로 내걸었는데 아, 네. 세계화의 핵심이 뭐냐면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첫째적으로 그 금융 규제 완화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외환위기를 이는 이제 나중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됐죠. 예.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금융 규제 완화였고, 두 번째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중소상인들에게 상당한 큰 타격을 입혔고, 그다음에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네.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근데 다만 9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위기가 좀 잠복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융 규제 완화를 해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잠복돼 있다가 이제 2000년대 때 이게 이제 돌출하게 되죠. 특히 네. IMF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그 전부 다 표출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네 하지만 네. 결국 그 극복 못했죠 사실은. 왜냐 그러면 그 이후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기업 소득은 뭐 연평균 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가계 소득은 6%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굉장히 있고요. 벌어졌고. 근데 예. 90년대를 보면은 둘 다 13% 정도 연평균 증가를 했기 때문에 90년대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은 네. 결국 이제 1990년대 때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이 네. 그 후유증이 이제 2000년대 그냥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소장님 그 규제 완화에만 또 죄를 물을 수는 내가 없잖아요. 아니, 물론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가장 중요한 주 하나가 이제 9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여러 지표를 보면은 1992년이 우리 경제 분수령이옵니다. 92년이요. 네, 92년 전에는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해오다가 92년부터 5%대의 중성장기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2년부터 2%대의 저성장기로 들어갔는데 92년부터 중성장기로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증가율이 안 돼서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이게 뭐 그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88년부터 6년간 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20%가 됐습니다. 네.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90년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정말 90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10억 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투자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88년도에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화가치 철상 압력이 있었어요. 예. 그때 막 우리 미국의 슈퍼 301조다 뭐다 해가지고 기억나요. 계속 예. 원화가치 철상을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수에 흑자였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그때 62년 경제개발 계획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86년도에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치 철상의 압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원화가치가 너무 빨리 네. 절상되고 임금도 뭐 계속 연간 20% 올라가면서 국내에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두 가지 배경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86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가 바로 90년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것들이 쌓이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구입시는 위기에 벌써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그거 많이 개선이 됐어요. 됐는데 또 좀 최근 들어 다시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더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네. 지난 5년간 평균 제가 나간 걸 보니까 한 연간 25조 정도 네. 밖으로. 달러로 하면 한 240억 달러 정도 연평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국내 내수는 자꾸 더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소장님 메모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른데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임금 상승이 있은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혀 다릅니다. 네. 왜냐 그러면 87년 이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90년대 초반부터 5%의 성장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기억으로는 네. 뭐 90년대 중반까지 과잉 투자가 있었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임금이 상승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그때 아파트 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87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예. 그걸로 이제 돈이 많아진 거예요. 임금 상승과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부동산 예. 투기로 이어지긴 했지만 네. 그 이후로 드디어 우리나라 시대가 아파트를 사는 아파트 네. 대중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87년 이후에. 예.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때 SOC 비중 왜냐 그러면 차가 워낙 자동차가 많이 내려가니까 도로를 도로가 뚫어야 많이 되고. 뚫어야 되니까 예. SOC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경제 성적이 나쁜 거냐. 이건 이제 부작용은 물론 있지만 네. 그건 그만큼 좀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럼 빈부격차는 어땠느냐. 네. 90년대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죠. 거죠. 예. 진익에서 가장 낮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익에서가 빈부차가 적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익에서가 언제부터 나빠졌냐 그러면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 때 그때부터 이제 나빠졌거든요. 예. 그때부터 나빠진 거는 역시 이제 IMF 처방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IMF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했는데 금리 긴축. 예, 그런데 그 정책이 완전 실패했죠. 자기들도 실패했다고 인정했고 실제로 자신들 생각으로는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네. 달러를 유입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건 달러는 별로 안 들어오고 국내 중견 기업들은 왕창 죽었죠. 그다음에 네. 노동 유연성을 강화했죠. 그때 IMF가 얘기하는 거는 노동 유연성 강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회 안전망 구축하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실제로 그걸 따라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노동의 유연성은 강화하기 쉬운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비정규직 양산되고 그러면 네. 서민경제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민경제가 안 좋아져. 물론 서민경제가 안 좋아진 걸 이것 자체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죠. 지금 내수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네. 정말 뿌리가 깊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한 구도도 봐야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도 좀 봐야지 되는데 어쨌든 내수는 지금 좀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작년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은 이게 또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입 수요가 둔화가 되는 거죠. 불황이니까 수입을 덜하게 되고 투자를 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들 불황형 흑자다 얘기하는데 불황형 흑자, 제가 예. 산업자원부에서 늘 얘기가 산업자원부는 자기 소관 업무니까 네. 우리가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그렇죠. 얘기합니다. 근데 사상 최대 수출은 0.01%만 증가해도 사상 최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2%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전에 10년간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10%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는 또 더구나 마이너스 18%였다가 작년에 2.1% 증가 이거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야말로 수출이 정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안 된 거고 아까도 예. 안 된 거고. 그래서 벌써 이제 이것이 그런데 수입이 작년에 워낙 투자가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0.8%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된 거예요. 사상 최대 된 건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항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라고 얘기했던 데는 언제나 위기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도에도 그 당시는 사상 최대 네. 42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그때도 97년 위기 이후 바로 그렇네요. 위기에 예.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22%라서 수입이 안 돼서 그랬고 예. 또 2009년도에도 당시는 사상 최대로 해서 3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때도 2008년 위기 뒤에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그래 된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년에 사상 최대로 하는 것도 다시 위기. 말하면 우리 경제가 예. 지금 투자가 너무 안 되는 위기의 와중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는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네. 1988년과 같은 원화 절상 압력을 이번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것이 문제인데 환율 보고 미국은 또 한편 생각하면은 출구 전략을 해야 되니까 네.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데 그런데 미국도 경상수지가 금년에 5천억 달러 적자가 날 걸로 전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디서 메꾸느냐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작년 10월에 발간된 미 재무 보고서에서 네.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을 지목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투자가 잘 되고 내수가 잘 살아났으면은 한 400억 달러 정도로 흑자가 알맞게 됐을 텐데 네. 투자가 지금 워낙 안 되니까. 지금 작년에도 연간 전체로 작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를 따 보니까 난 흑자를 미국은 어쨌든 흑자를 냈으니까 예. 원화가치를 절산시켜라. 그러면은 예. 투자도 안 되는데 수출마저 안 되면 우리 경기는 정말 장기 저성장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이 경기 혁신 3개년 아주 장밋빛 그림을 내놓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우선 내수를 살려야만이 네. 과도한 흑자로 절상 압력을 안 받게 되고 또 절상 압력을 어떻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네. 절상 압력을 잘 우리가 방어해내느냐 하는 것이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감이 때다. 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정말 예.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 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2017년까지 몇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네. 위기가 한 번 오면은 우리가 97년도 겪었고 2008년 예. 겪었지만 위기가 한 번 오면은 경제가 거덜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다시는 이게 안 되도록 금년에는 정말로 그 내수와 환율 이것을 같은 문제인데 같이 얽혀 있는 문제예요. 정말 잘 다루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홍 소장님 의견. 네. 거긴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라는데. 예, 불황형 흑자 확실히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상수지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성장률이 높은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건데 가장 나쁜 거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면 가장 나쁘겠죠. 예. 그 외환위기 직전에. 그렇죠. 96년, 97년 네. 그때 뭐 GDP의 10%에 달할 만큼 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가장 나쁜 거고요. 두 번째로 나쁜 건 뭐냐. 지금 같은 상태죠. 불황형 흑자. 네. 이게 과도한 흑자가 나쁜 건데 이런 과도한 흑자가 나쁜 거는 결국은 그만큼 뭐 투자나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통계를 봤더니 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중에 흑자가 나온 때가 가장 흑자가 높았을 때가 외환위기 때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수입이 안 되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렇다는 얘기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너무 많이 시간 쓰셨으니까. 그다음에 불황형 그다음에 이제 흑자의 예.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네. 투자가 문제냐 소비가 문제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GDP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을 보면 네. 2002년과 이제 지난해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2002년에 9.6%였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는 9.3%였어요.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하는데 의외로 기업들은 투자를 꽤 하고 있습니다. 네. 꽤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비가 문제죠. 네. 소비를 보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 71.3%였는데 지난 65.4%로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군요. 그러면 예. 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80조 원을 이제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업들 투자보다 훨씬 심각한 게 소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소비. 기업은 돈을 벌고 투자도 하고 있고 네. 소비자들은 못 벌고 덜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있다, 이게 이런 아까 말씀이시군요. 그 통계하고 네. 딱 매치가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지난 10년간 네. 기업들은 연평균 12% 증가했는데 기업 소득은 알겠습니다. 지금은 가계 소득은 6% 증가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결정적으로 소비가 문제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비를 진작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그 이제 부분은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죠. 예, 우리 지금 얘기는. 기다리고 있는 광고를 잠시 듣고 나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4부에서도 내수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4부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우리 경제 정말 내수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 회장님 그리고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님 두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것이 작년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내용은 달랐지만 같은 진단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번 대책에서 보면은 부동산 활성화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대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이번에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에 내수 기반 확충을 해가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그 가계부채를 좀 네. 부담을 완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한 두 개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방향 설정은 잘 되었다. 그런데 네. 어제 발표한 그 금융위원회 그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보니까 도무지 가계부채가 줄 것 같지 않아요. 그 대책으로는. 5%포인트를 줄인다고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 대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또 하루아침에 줄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3%라는 게 2012년도고 아마 작년 말에는 168, 9%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수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때 그 비율이 143%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핵폭탄급인데 문제는 어제 대책에서 그 가계 부채를 쓰고 있는 사람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단기 그다음에 거치식 분할 상환. 거치식 상환을 장기 분할 상환을 바꾼다는 것 외에는 그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4년 뒤에 5%를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그 홍수영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 하반기 금년 또는 금년 초부터는 좀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이 뭐 크게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오랫도록 침체해 있다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걸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부의 효과 때문에 아마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수 진작식의 전부가 아닌가.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 또래 퇴직한 사람들은 대개 2006, 7년도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 퇴직하고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나 파주나 이런데 한 뭐 2, 3억 정도 대출 받아 집을 사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그때 집값이 떨어져서 아마 거의 대출 받은 것만큼 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 6, 7년 동안 퇴직객 때문에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원리금은 갚아야 되고. 이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난 6, 7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중산층, 빈곤층 추락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 친구들 주변에 이제 그야말로 그걸 신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고 원리금은 갚아야 되는. 이런 그 고통 속에 고통 6, 7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줘야만이 중산층이 더 이상 붕괴가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쓸 여유가 생겨야만이 소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 보호 효과 정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저는 너무 경제학 책으로 배운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 하면 또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소형주택을 10년 동안 공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점. 장년층은 붕괴되고 젊은 사람들은 전세값을 못 구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걱정입니다. 홍 소장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크게 핵심은 두 가지였죠. 부동산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한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고 있고 예. 부동산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가 지금 바닥이다, 바닥 근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고 네.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가계부채가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하면서 뭐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도 지금 완화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얘기를 말은 조정을 하긴 했지만은 완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예.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계속 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단계단 말이에요. 예.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불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네. 지금 불을 끄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예.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상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고령층이 어렵다 그러는데 고령층만 어렵냐 청년층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높일 거냐.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은 급락을 방치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네. 그런다 그러면 뭐 현 수준이나 한 1% 정도의 상승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거품도 좀 빼고 그다음에 고령층들도 좀 손실을 좀 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바닥에 왔다 가면서 다시 뭐 네. 그리고 1, 2%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름을 끼얹으면 예. 그럼 3, 4%, 4, 5% 부동산 가격을 높여야 그러면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예. 또는 그런 오면은 또 DTI 가계부채는 가만히 있냐. 예,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짚고 가야지 될 텐데 이게 164%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작년에 진짜 170%까지 갔을 수도 있고 이게 못 갚고 불안해지면은 금융 시스템이 또 무너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는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예. 그 글로벌 금융이 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의 패턴은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해서 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 붕괴를 극복하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네. 게 2008년 이후에 줄기차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의 그 부동산 경기가 반등되면서 소비가 이제 회복되면서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미국이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그 장년층들이 부동산 대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 네. 팔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소득이 없습니다. 퇴직하고. 예. 국민연금 해봤자 한 7, 8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 팔아서 갚고 어떻게 생활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동안 예컨대 용인 같은 데 파주 같은 데 한 6억 주고 산 게 4억이나 3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눈물 먹은 거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면 이게 좀 갚아질 수 있다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조금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예. 정부에서 이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그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나라가 없죠. 예. 우리 세대도 다 집을 산 게 보통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때는 임대 아파트도 없었죠. 전부 다 뭐 단칸방 월세로 다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약 50만 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민영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임대 쪽으로 이제 예. 양성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좀 부동산 경기 이게 또 작년처럼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쪽에 근무하는 각종 중개업이다 혹은 등 인테리어다 뭐다 약 네. 1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붕괴되는 바람에 그 150만 명이 일자리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영세 자영업들이 대개 무슨 동대문 음식점이다 뭐다 네. 다 죽었어요. 지금 관련된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런 걸 이것이 바로 뭐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민들의 경제예요. 바로 네. 너무 많은 서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굉장히 민간 소비 회복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가계부채가 줄 것 같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번 대책의 부동산 대책은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그저께 발표했죠. 거기에는 임대주택 왜냐하면 이제
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기 때문에 네.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그건 아마 월세에 대해서 10%의 세금 환급이 주어진다든지 또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 뒤에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예.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약간 좀 공공임대 주택 규모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자연스럽게 좀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뭐 동네 지물포 가게까지 살아날 수 있는 게 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있는 중요합니다. 그런 거지만 안 그러면은 그런 자리까지 사라지는 게 이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시간 선택제 일자리잖아요. 홍 소장님.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 정말 양질의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주제가 갑자기 일자리로 넘어가서 제가 너무 튀었나요? 지금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시간제 일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지금 고용률 70%를 지금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보수고 진보고 전부 다 좀 무리한 목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략 64% 되는데 OECD 평균 65%거든요. 그럼 70%인 나라는 대부분 뭐 4만 달, 5만 달 이상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좋은 일자리여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좋은 일자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 상당히 뭐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토론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1% 성장하면은 저도 많은 실정 분석을 해봤지만 6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돼요. 아까 GDP가 1%가 늘어나면은 일자리가 6만 명 정도 창출돼요. 정도? 그러면 6만 개 정도 되니까 우리가 4% 성장을 한다고 해도 20한 4만 개예요.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대학 졸업자만 1년에 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난 10년간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직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러면 8%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신흥국도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포르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왕성한 성장인데 한 6%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시간 선택제예요. 다시 말하면 좀 일자리를 쉐어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컨대 결혼한다고 해서 다시 아기를 놓거나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일을 도와주는 허드렛 일이라는 비정규직을 주면 안 돼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제가 독일 경제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많이 둘러봤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 선택제는 일자리는 정규직입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 자체가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시간이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독일경제연구소는 보통 4시 되면 다 퇴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오후 1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요. 그럼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 시간을 내서 아기를 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규직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려면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그 높은 보호벽. 뭐 우리나라는 뭐 대학도 그렇고 각종 직장이 정말 공무원도 그렇고 다 어디든지 너무너무 보호막이 두텁죠. 그걸 흔히 내부자 외부자 이러니까 내부자들이 꽉 벽을 쌓고 이것이 문을 열어주어서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지 육아를 하는 여성이라든지 혹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바로 풀타임 잡을 못 갖는 사람들에 대해 문을 열어줘서 고령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반듯한 시간 선택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만이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용률을 올리려면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선택제 이걸 갖다가
옆에 그냥 정규직 일이나 도와주는 그러면 이런 안 식으로 된다. 해서는 예. 절대 안 되고 그걸 누가 뽐봐야 되느냐. 예. 정부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 같은 대기업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줘야만이 네. 다 따라가고 그것을 잘한 데가 바로 독일하고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줬잖아요, 홍 소장님.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줘서 일자리를 또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같이 나누는 쪽으로 안 간다면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낙수 효과가 이 전체적으로 없다면 그게 참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의 핵심도 지금 규제 완화인데 네. 그 과거의 유통업 개방처럼 소미경제에게 순기능을 네. 미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부동산 쪽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 가계부채 이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어떤 가게가 어떤 피해를 받냐 그러면 지금 2000년과 지난해 최근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금 가게가 1년에 매년 한 30조 원 정도 이자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이게 미치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아까 이제 그 고령층들을 위해서 좀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1가구 1주택자면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집을 팔면 어차피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다주택자 문제인데 그러면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1가구 다주택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고소득층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청년층과 고령층들이 좀 상생할 방향으로 네. 연착륙으로 가야지 고령층을 위한다. 그래서 그럼 그 청년층 희생해라. 그런 말이 안 그런 돼. 거는 아니죠. 예. 예, 근데 안 지금 돼야죠.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냐 그러면 지금 청년층과 여성층에게 뭐 다 희생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고용 할당제 3% 예. 고용 할당제가 3년간 유지되거든요. 2014, 15, 16. 근데 지금 공기업 개혁을 한다 해서 부채를 네. 지금 줄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공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년층들 엄청 더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서 네. 결국 청년층들이 상당히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안 돼야지 될 텐데.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판을 바꾼다 그러죠. 패러다임. 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일자리도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하루에 그냥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일하려고 네. 나 혼자 월급 많이 받으려고 수당 받고, 예. 수당 받고 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4% 성장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연간 50만 명이 나오는 대졸자를 다 흡수하려면 8%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네.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양질의 시간 선택지를 갖도록 노동계에도 협조해야 되고 예. 기업도 새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들에게 양질의 직무를 개발해서 네. 줘야 되고요. 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도 현대차나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육아 여성에게 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남성과 똑같은 승진 기회를 심지어는 좀 더 앞서가는 승진 기회를 네. 몇 번 주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앞서지는 않아도 정말 그 정도만 되는 기회를 저는 그렇게 한다고 준다면 생각해요. 정말 좋죠. 사람이 일을 말이죠. 예. 하루에 10시간씩 10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네. 하루에 4시간씩 5년 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우수한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네. 우리 사회가 노동 관행이 많이 바뀌어질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에는 정부에서 내세웠지만은 네. 고급 서비스업, 예. 금융이라든지 의료 같은 고급 서비스를 육성해서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이건데 예. 고급 서비스를 안 되는 게 전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나온 건데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 회장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홍 소장님이 네. 그럼 내수 침체를 딛기 위한 한 20초,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내수에 살릴 방법은 네.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다. 예. 예. 요즘 실종됐죠, 얘가? 예, 이거 실종됐죠. 예. 찾아야 됩니다. 네. 예. 회장님. 한마디로. 예, 저는 뭐 지금은 네. 작년 1년 동안 우리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안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살려야 될 때다. 거기 역점을 돼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급 일자리가 있는 알겠습니다. 고부가 서비스업을 좀 양성해달라. 예.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좀 열띤 토론이 이뤄져서 저도 좀 알차게 들었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중심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오늘 내수 살리기 위한 토론 굉장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두 분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님, 홍원우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제95주년 3일절이네요. 모바일에서라도 태극기 꼭 달아주시고요. 2월 한 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달 3월에 뵙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